관훈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1년 남짓밖에 안 되지만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큽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저희 관훈클럽에서는 각 당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차례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모셨습니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인 박영선 후보는 4선 의원을 지내면서 헌정사상 첫 여성 법사위원장과 첫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직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제 오른쪽으로 이종수 YTN 경제부 선임기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선임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김상현 서울신문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저는 SBS 홍지영 선임기자입니다. 관훈클럽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오늘 저 마스크를 벗고 토론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너무나 힘드셨죠?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했던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코로나 이후에 서울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숱한 문제들, 역사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르네상스 신도시가 태어났고 스페인 독감은 100년 전에 마차 시대의 종식과 함께 도시를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서울과 이후의 서울은 달라야 합니다.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직주 근접, 친환경 생태 도시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체육관이, 산책길이, 쇼핑센터가 있는 21분 도시 서울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려내고 미세먼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서울을 건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의 양대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디지털의 혁신과 그린의 생태계가 서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코로나19 서울의 또 다른 변화는 돌봄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공적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퇴직한 직장맘의 절반은 자녀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장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새 희망 자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던 소상공인들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 희망 자금을 지급하는 K 행정력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렸던 그때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20대 청년에게는
5천만 원 출발 자선을 지원을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서울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저력과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혁신은 대전환에서 시작되고 대전환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장관으로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혁신 일자리 5만 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K백신 특수주사기를 대량 생산해서 일본보다 백신 접종이 앞설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서울을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LH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살핀 후에 당과 대통령에게 제 생각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절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박영선은 항상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궤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되치게 하면서 마치 정의를 말하는 척하는 구태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왔습니다. 기득권의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가짜 정의를 외치는 세력에 부딪혔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박영선이 금산분리법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개혁 법안을,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판결문 공개를, 전관예우금지법으로 사법 개혁을 이뤘던 성과는 이 시대 공정과 혁신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혁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혁신해야 합니다.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혁신은 곧 그 경쟁력의 기틀입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려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혁신은 새 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 집, 저 집 방황하던 뿌리 없는 철학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주인공이자 동반자인 시민들과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의 연결 없이 서울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왔던 저 박영선은 서울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저의 경험과 추진력과 그리고 상생 철학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 반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을 관중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LH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태입니다. 박 후보는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 등으로 정의롭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번 선거에 LH 사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불공정과 부패를 극복할 보관이 있으신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불공정과 부패, 이것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H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마치 그 전관 예우처럼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그렇게 관성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 땅에 이렇게 공직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그러한 행위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저는 서울의 모든 그 시민들의 바람, 예를 들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무주택자입니다. 이러한 그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드리는, 앞당겨드리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어떤 공직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세금 강화 등 이제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급등을 해서요. 정부가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H 투기 의혹 사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공감을 사고 있고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와 함께 필요한 투기 차단 조치를 소홀히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응도 잘 못하는데 정책 집행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분노마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지적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호하게 사전에 투기 방지책을 취해야 했었고 또 취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정부가 또 그 당시에 그런 그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으면 규제가 또 너무 심하다라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특히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적폐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단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LH 사태를 보면 화가 나가지고 뭐 잠이 잘 안 올 정도인데 아마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LH보다도 그 서울시라든지 그다음에 SH공사 이런 데가 사실 더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고급 개발 정보요. 최근에 그 박 후보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서울시장이 되면 필요하다면 서울시청과 SH공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냥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필요하다면 이런 전제 조건을 좀 단 거를 들으면 혹시 막상 시장이 되시면은 뭐 상황이 좀 바뀌어서 조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일말의 우려가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되는 시장이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지적이 될 것 같은데 되자마자 즉시 전 서울시 SH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서울 시민들의 바람이고요. 특히 SH나 서울시의 이런 주택 관련 부서와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이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아마 제가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되시면 바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단호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LH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택지 공급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서울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서 그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호함에 어떤 부분이 포함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내부 고발이라든가 또는 뭐 필요할 경우 고발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 이런 것이 따라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비리를 좀 사전에 알고 예방하고 또 점검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고 사후 책임 추궁도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박 후보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단호함이란 그 추상적 표현에 가리지 마시고 좀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미 제가 한 두세 차례 그 특사경과 그다음에 서울시로 이제 이관되게 되는 자치경찰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전체의 부분을 조사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 시민 감시 모니터단을 운영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서울 시민의 그 감시 모니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소부장 강소기업 100을 선정을 하면서 국민심사단이라는 것을 뽑아서 제도화한 적이 있어요.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그만큼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감시단을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인 처벌 문제는 국회에서 이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요.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 특정 재산 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했고 그 당시에 100여 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야당 의원님들 지금의 그 야당 의원님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법이 통과가 됐다면 지금 이런 LH 사건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후보님 그 조사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습니다. 저 말씀 좋은데 그런데 조사를 하고 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신도시 건설 발표 이전에 샀다. 나는 이런 미공개 정보를 모르고 샀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학수법이 있어도 불법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혐의 없음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징계를 한다든지 다른 네. 추가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학수법은 이것을 소급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그 논란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이러한 부분은 저는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이런 어떤 그런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도 굉장히 그 적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시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정치권도 지금 그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고 있는데 적폐에 대한 어떤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제도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현재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1, 2기 신도시 개발 때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이제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맞은 것은 정부가 내부의 그 현미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정부가 합동조사단 1차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지금 후보께서는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생각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변 장관의 경질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저는 오늘 그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이것이 장관 한 사람의 경질로 절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른 판단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LH의 어떤 그 토지를 매입하는 기능과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어떤 LH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부 여당이 확실한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LH나 SH공사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요. 늘 이것이 무엇과 부딪히게 되냐면 LH가 적자가 났다, SH가 적자가 났다 하는 이 적자와 공공의 이익이 늘 혼재되면서 늘 그 어떤 단호하고 절연하게 가야 하는 부분에서 이 혼재되는 이러한 것들이 늘 그것을 제대로 다 정리하지 못했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공공기관이 가져가야 할 어떤 개념 정리도 좀 더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당과 청와대에 오늘 그 LH 조사 결과 보고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결과를 보셔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뭐 우리 예상이랑 크게 어긋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청와대 어떤 거를 건의하실 건지를 조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밝힐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한 질문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도 부동산 관련한 대책, 그 공약들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 집값 폭등 원인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돈이 많이 풀렸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생겼다. 빚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부동산 값이 그 금융이 많이 풀려서 돈이 많이 풀려서 폭등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의 그 가구 수,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른 주택 공급이 최근에 좀 모자랐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많은 그 부동산 값을 올리는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 이것이 좀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님이 내놓으신 공약 내용이 30만 호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저렴하게 반값으로 네.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실 시 공유지 중에서 철도 부지 같은 경우는 국토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좀 역세권 같은 부지가 좋은 곳은 또 아마도 기존 주민들 협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당장 재개발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가 한 뭐 3,000호 정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30만 호 공급이 과연 현실적이냐? 네. 이게 도대체 5년 안에 몇 채나 진짜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5년 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통해서 7만 6천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물론 용적률을 많이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8사 대책에서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CUG를 통해서 12만 4천 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UG가 어디냐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것이 또 부동산 폭등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크게만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재생센터와 같은 곳, 이런 곳들이 이제 부지가 크게 나는 곳이죠. 한 30만 평,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면 한 10만 평 이렇게 이제 나는데요. 물재생센터 같은 것도 그럼 당장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물재생센터는 현재에 있는 면적을 반으로 줄여서 그것을 이제 지하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반 면적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박 후보가 내세운 그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요. 이게 지금 실수요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실수요. 실수요. 예, 네. 실수요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을 사려는 분들은 주택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의 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의 그 하나인 토지가 이 집값에서 빠지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이제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이제 또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토지 임대료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군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과연 30만 호의 실수요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제일 성공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공 분양해서 지금 자가 주택 보유율이 80%가 넘습니다. 미국에도 상당히 토지 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각 주마다 하와이를 비롯해서 각 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평균 20평에서 25평, 뭐 30평 정도까지의 그러한 주택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면 2억에서 3억 정도의 그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2억에서 3억까지도 힘들다. 나는 도저히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토지 임대부 방식 플러스 지분 적립형으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분 적립형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 집값의 20%, 뭐 30%를 처음에 들어갈 때 내고, 그렇게 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서 매년 뭐 10%씩 뭐 아니면 뭐 2, 3년마다 그것은 계약하기에 딸려 있는데요. 이러한 얘기를 제가 그 무주택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을 오래 갖고 있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지금보다 좀 더 집을 고급스럽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오히려 저한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지금 싱가포르의 예나 미국의 예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그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는 좀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미래 가치, 다시 말해서 이제 자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인데 싱가포르와 비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추가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2007 그 군포지구 거기에는 왜 그 당시 청약률이 0.1대 1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부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원인 진단을 하고 계신지. 싱가포르나 미국도 공공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한 주택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상승세가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도시의 집값의 안정 기능 역할을 하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서울시가 서울 전체 집의 한 20% 정도를 공공 분양의 형태로 이것을 공급하거나 가지고 있다면 도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수급 조절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포지구는 그럼 왜 실패했느냐? 이게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20년 이상 산 사람이 그 20년 이상 산 사람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최근에 이런 토지 임대부 방식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분양가를 반값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지금 제출을 했고요. 이 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의 또 주택 공급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 방안, 이 부분도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서울시 자체가 기울어진 서울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만 해도 강북은 개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개발하지 않고 재생이나 환경 보전을 어떤 지향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쳤었고요. 대신 강남은 대규모로 개발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역균형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또 이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결국 강남의 자산 가치를 키워서 서울의 강남 의존도만 더 높이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박 후보가 약속한 어떤 그 부동산 주거지 어떤 균형 발전 이거와 역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저도 그런 지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래 도시는 사람은 지상으로, 자동차와 기차는 지하로, 이러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장기 플랜을 통해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저의 그러한 어떤 저의 원칙과 철학에 의해서 이것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것은 방침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만 지하화하면 다른 곳은 강남북 균형 차이가 더 이제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의 요지이신데요. 저는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단지부터 먼저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재건축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데는 적어도 지하화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2년 후부터 이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세간의 화제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 선거 지형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퇴하자마자 지지율이 1위로 수직 상승을 했고 또 정계 진출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48%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하고는 국정원 수사 당시부터 저하고 제가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간히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왔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떤 그 대변되는 이러한 그 뭐 지지율의 그 등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돼야 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은 매우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저력에는 서울이 디지털 인프라가 그 어느 다른 수도보다도 잘 깔려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대한민국이 코로나19라는 어떤 그런 역경 속에서도 OECD의 경제성장률 1위를 극복하게 된 원인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첫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깐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그러니까 인구 5천만 명 이상 된 나라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려 있는 나라가 없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 점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했던 전자정부, 그러니까 행정력, 디지털 행정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누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좀 큰 그림의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일상으로 회복을 시켜드리는 그 임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 의료 전달 체계의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현재 그 우리보다 백신 접종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7만 명밖에 그 마치질 못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44만 명, 40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국민 건강보험부터 시작한 그런 어떤 디지털 통계.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그 K 백신 쥐어짜는 주사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그 키트를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어가면서 코로나 종식을 하루라도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서울시장이 저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이 1년이 굉장히 서울로서는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부터의 이 1년은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 1년이 만약에 정쟁의 대상이 서울이 된다면 그것은 후퇴와 파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마인드와 코로나 극복의 DNA는 민주당만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디지털 마인드와 코로나 극복의 DNA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설명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일전에 그 윤 전 총장 사태가 재보궐선거에 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 또 그 이후에 내년도 대선까지 사실 영향이 없지 않겠죠.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의 존재 자체가 이번 선거와 대선에 영향이 있겠느냐, 네. 그 질문이시죠? 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무슨 이런 가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대선에서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일정이 그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가 마음의 고향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서 이런 거를 보고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검사의 마지막 퇴장이다, 뭐 이런 식의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 박 후보께서도 이런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장과 윤석열 총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의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농단 사태로 그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대구로 발령이 나서 귀향 간 적은 있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예, 그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17일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면서 그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윤 총장이 이러한 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향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이르렀고 또 그러한 면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해석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박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략해야 될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로서 관훈 토론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선거 얘기를 돌아가 보죠. 네.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변수가 서울시장 선거와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를테면 50대와 자영업자 중도층 중심으로 지금 표심이 요동을 치고 있고 실제로 윤 전 총장과 지지층이 겹치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지금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개혁 이슈가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수사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것도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을 좀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정점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 네, 말씀을 굉장히 아끼셔서 네, 그런 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어느 정권도 검찰 개혁을 해낸 정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 점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제가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0년, 11년으로 기억하는데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우연히 법조문을 보다가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이 두 단어가 법조문에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 당시에 지금 야당 의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고요. 그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는 맨날 법조문을 달달달달 외워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박영선 의원님은 좀 다르시네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판결문 공개가 통과가 됐고요. 또 전관예우 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선진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한쪽으로 쏠림이 있는 이런 어떤 불평등한 권력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혁에 있어서 저는 단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너무 한꺼번에 몰아치면 기득권의 반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혁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신 겁니까? 현 단계에서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는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한꺼번에 완전히 박탈하는 거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때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질문하시겠습니다. 지금 저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논의 과정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수사력 약화였습니다. 수사력 약화. 예. 네. 그런데 지금 LH 특유역 사건을 보고 있으면은 그 수사력 약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배제가 되고 경찰이 주도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일주일 늦게 시작하면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고요. 또 검경사의 지금 실무 협조가 그리 원활치 않다고 합니다. 또 지금 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이제 고위공직자나 또는 기업 임원 등을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는데 이때 성과 가로채기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밑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자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지신다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다면 이런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약화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힘에 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네, 사법개혁에 있어서 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 경찰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력 약화 문제는 수사력 약화라는 단어로 그것이 포장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수사력 약화 문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LH 사건과 관련해서요.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TF팀을 만들면 됩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경찰의 특수부가 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이유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때때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또 왜곡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BBK 사건이죠. BBK 사건과 같은 것은 저는 처음부터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했던 검사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실을 완전히 100% 왜곡해서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이러한 세상이 다시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도 균형 있게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권력의 균형점을 어디다 찍을 것이냐 그것에 문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의 이제 핵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수사의 노하우도 쌓은 검찰이 그리고 사실 뭐 과거에는 다 검찰이 수사를 주도했는데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은 게 아닙니까? 그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경찰과 검찰이 이번에는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 근데 네. 그 공조의 의미가 그러니까 기소의 협력이라든가 과거의 정보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수준에서 지금 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조의 그 내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요. 검찰이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하고 당당한 입장이었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번 LH 사건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어떤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검찰에 지금 총장이 그만뒀으니까요. 검찰 차장이라도
얼마든지 저는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하고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꼭 숨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렇게 상황에서.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만약에, 같습니다. 검찰이 네. 그렇게 그러나 나섰을 때 또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저는 그걸 사실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정부 내에서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기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가장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충분한 건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주제를 좀 바꿔서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숨어 있다라는 의미는 제가 어떤 뜻으로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냐면,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자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광화문 광장 공사가 한창인데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좀 착잡합니다. 그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화문을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가운데다 광장을 만들었다가 왼쪽으로 붙였다가 다음 시장은 또 오른쪽으로 붙일지 좀 걱정이 벌써부터 앞서는데, 아니, 돈이 남아 돌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좋습니다. 근데 국민의 그 혈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사안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아마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이 근처에 뭐 종각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이런 지하철역 가보면 아직도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는, 에스컬레이터가 제대로 안 된 데도 많아요. 그러면 무릎도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나 무거운 짐을 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말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그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치적 자랑하기 좋으니까 광화문을 잡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데, 또 다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박 후보께서는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이 광화문 광장 지금 고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시장이 되시면은 또 이거 또 손대겠습니까?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도시의 주인공은 시민이고 또 도시의 동반자는 시민이다. 그래서 이런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의 역사를 보면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시민과 충분한 공감 없이 그 은행나무, 오래된 은행나무를 다 잘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보여진 광화문 광장이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요, 1960년대에 지금의 요코하마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요코하마의 시청의 전체의 요코하마 시민이 모여서 시장과 매우 긴 토론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이 한 일주일 이상 됐다, 이런 토론이 있는데요. 저는 서울도 뭔가 이런 우리의 상징적인 것을 바꿀 때는 서울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러한 대토론이 장시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되시면 시민들이랑 토론해서 광화문 광장을 다시 고칠 생각이세요? 지금 뭐 공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점부터 예를 들면 서울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겠죠. 네.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또 다른 쟁점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이게 제3지대 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퀴어 퍼레이드를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면서 쟁점이 됐고, 그 이후에 몇몇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도심 개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안타깝게도 변희수 전 하사 등 몇몇 성소수자분들이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동등한 권리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우리 약자 혐오와 포용력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께도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물은 언론들이 있었는데, 박 후보께 오늘
이 퀴어 문화 축제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시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다양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과 이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럼 공감대를 형성해서 퀴어 퍼레이드 반대하는 입장이 많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있고 서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서울 광장은 서울 시민들의 표현을 하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서울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한번 참가해서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와 그다음에 시대의 포용 정신 그다음에 시대의 다양성을 서로 같이 공감하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리더십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진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진국에서는 사실 선거할 때 이런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입장을 밝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낙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보 개인의 가치관을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개인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신을 밝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환경은 그 후보의 그 말을 좀 그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5개월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당원 92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박원순 전 시장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보선이 지금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원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후보가 지금 여기 계신 박영선 후보님이십니다. 제일 여당의 후보로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고 사과는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출마한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굉장히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겸허하게 그리고 더 겸손한 자세로 서울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남들보다 2배로 더 잘해서 서울의 미래를 더 희망과 또 기대에 차게 그렇게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 후보께서는 이제 여성 시장의 중요성, 여성 시장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을 출마 이후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그 여성 시장의 탄생 자체가 성폭력 제어 장치다라는 언론 인터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돌봄이라는 의미로 여성 시장의 역할과 그런 의미를 규정하셨습니다. 얼마 전 8일 날 그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셨죠.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고 하필 또 여성의 날 이제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당내 일부 여성 의원이 고소 사실을 유추하거나 피해 호소인이라는 애매한 태도로 2차 가해를 좀 방조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시장의 탄생 자체가 성폭력 제어 장치 그리고 돌봄 리더십을 여성 시장이 더 잘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여성 시장이면 그 자체로 여성 대표성을 갖고 성평등 시장을 펼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생활을 40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을 한 지난 40년 동안 저는 주변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여성 동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으면서 혼자서 고민하고 또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은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 시장이 탄생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성들이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여성의 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사과는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때가 오면 혼자 있는 분들이 더 외롭고 또 상처받은 분들이 더 외로워지기 마련인데 그날이 여성의 날이어서 저는 그 피해받은 그 여성분이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날 다시 한번 제가 진심을 담아서 대표로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철수 후보가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에 동의했던 주요 여성 의원들이 캠프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쫓아내라라고 발언을 해서 박 후보께서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발언이다,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다, 우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상대 후보가 뭐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피해자의 존엄이라든가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분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의식에도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건지 이걸 첫째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 거명하신 세 분이 서울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그 서울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변인을 뭐 맡고 있다. 이것을 이제 핑계 삼아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쫓아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부장적인 발언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저는 때때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또 그 후에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나중에 보니까 다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때때로는 또 사과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사회가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진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단일화를 추진 중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가 어차피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치러졌기 때문에 서울시 내 그러니까 여성 유권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 서울시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아마 박 후보의 입장도 좀 분명하게 듣고 싶길 원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김 후보가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좀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러니까 김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언론의 선동적 먹잇감이 돼서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흠결 실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그 어떤 입장이신지를 좀 이렇게 분명히 밝히셔야지 유권자들이 좀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공직자로서 그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상처의 깊이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충분히 사과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쭉 이렇게 전체적인 공약 기조나 후보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임기 1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 임기 1년의 서울시장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실현 가능성 문제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우선순위가 맞지 않거나 뭐 개발 또 보여주기식 과잉 공약이 많다라는 지적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캠프도 지금 장관급 인사들도 좀 많이 결합을 하셨죠. 메모드급 규모라고도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 대책이라든가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친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기 1년의 서울시장 과제여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또 그래서 나오는데요. 실예로 지난 1월에 50대 자영업자 폐업을 한 50대 자영업자 분들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1만 명이고요. 생전 처음 겪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임기 1년의 서울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 이걸 좀 놓치고 있다는 비판 어떻게 좀 인정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또 그분들과 함께 뒹굴면서 보낸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정말로 이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분들을 위한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버텨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무이자 화끈 대출을 바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고단함 또 힘듦으로 응어리진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크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 거리두기 지침 이거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박 의원님만의 그 경제와 방역을 둘 다 챙길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리두기 지침이고요. 또 그동안은 치료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리 지침이었고 이때의 이 거리 지침은 그 질병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무조건 교류나 왕래를 차단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치료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서 각 업종별로 특성을 살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토론이 조금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질문들은 저희 패널분들이 조금 더 질문을 축약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지금 백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백신 확보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백신을 북한에 원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백신 접종과 관련된 확보 계획은 정부에서 이미 충분하게 우리 대한민국 인구 이상의 백신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확보된 백신이 지금 순조롭게 들어와서 이것이 계획대로 지금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백신 접종을 앞당겨서 집단 면역을 하루라도 빨리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서울시장이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정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북한이 저희하고 이 접경 지역을 상당히 많이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접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미래의 예방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 최근에 그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여기 앞에 설명을 보면은 북한이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서 보유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핵 보유국이 그것이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지 좀 이건 좀 약간 너무 비약적인 어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백신 주사기 보유국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건 하나의 표현의 어떤 은유적인 그런 어떤 방안이었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네. 네, 그럼 K 방역 보유국 이렇게 얼마든지 저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다른 공약인 21분 콤팩트 시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서울을 다획화한다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21분 생활권 내 병원이나 녹지 등 편의시설을 가까이 둔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실 강남 쏠림 현상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결국 강남에 몰리는 이유는 그 업무 시설과 교육 인프라, 그걸 사실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집값도 오르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 쏠림 현상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도시 지리학 관점에서 보면은요 영원한 곳은 없습니다. 항상 핫한 플레이스는 옮겨 다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상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도 어느 가로수길이 떴다. 그런다 그 가로수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어디론가 옮겨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요. 강서의 마곡지구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서의 마곡지구는 새로 만든 도시잖아요. 21분 도시에 굉장히 적합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에 있는 LG 아트홀도 이곳으로 이사를 지금 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서관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도서관 분원을 이곳에 빨리 만들어 드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 강서 마곡지구는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있는 날 미세먼지의 그 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가 얼마가 되고 있고 이 도시의 생태의 어떤 환경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이 디지털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도시인데요. 지금 현재 강남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이런 식으로 강남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쭉 깔아드리면 얼마든지 도시의 이동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21분 도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분 도시 예로 15분 도시 파리를 들었는데요. 저도 파리 특파원을 했습니다만 파리는 메트로폴리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파리의 그 규모라든지 서울과 비교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 서울은 뉴욕 도쿄처럼 이른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데요. 대도시로 주변 지역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또 연결된 핵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파리처럼 이렇게 분절되는 그런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파리의 15분 도시가 지금 선진 도시의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 11월 달에 있는 뉴욕 시장 선거에서도 오바마 정부에서 주택부 장관을 했던 숀 도노반의 캐치프레이즈가 15분 도시 뉴욕입니다. 그런데 이 15분 도시 파리의 개념은 궁극적으로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개념을 서울도 도입해야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 21분
21분 도시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의 면적이 파리의 5배, 또 인구도 파리의 5.6배, 인구도 5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파리로는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1분 도시 서울이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 21분 도시의 개념은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20분 내지 21분 동안 걸어가게 되면 약 2km 정도를 갈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 또 아래쪽으로 2km, 뒤로 2km 하면 직경 4km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직경 4km의 크기는 4대문 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4대문 안의 크기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서울에 한 21개 정도의 그 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21개 컴팩트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21개의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새로 유치하고 이곳을 직주 근접 의 형태로,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그러한 형태로 새로 도시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 100년에 서울이 가야 할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서울이 지난 100년의 표준도시, 세계의 표준도시 뉴욕처럼 앞으로 미래 100년의 표준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쿄도 아마 쫓아올 것이고 상하이도 쫓아올 것이고 북경도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박 후보께서 지난 TV 토론에서요, 여의도 21분 컴팩트 시티를 내년 임기 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 걸 제가 봤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폭 100m, 길이 1km의 광화문 도로를 지하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직접 검토를 했는데 한 5천억 원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의도 중앙도로는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조 원대로 이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예를 들고 싶은 게 잠깐만요. 거기서 조금 끊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조금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의도의 뭐 중앙도로를 지하화해서 그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한 곳은 어디냐면 국회의사당에서 바라보면은요, 그 동쪽으로 난 길 중에 여의도 공원 직전에 이렇게 길 한가운데 버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그 버려진 공원에 제가 수직 정원 등대를 세우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네. 들어보면 여의도에다가 여의도 도로를 지하화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의도의 도로의 지하화는 이미 계획돼 있고요. 그것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강북으로 나 있는 저 서강대교에서부터 가는 그 도로 거기하고 그 두 곳이 지하화되는 것이 이미 플랜이 다 서 있더라고요. 네. 네, 공약 관련해서 사실 그 전에 이미 많이들 발표가 되어 있고 그동안 토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에서 공약을 정리를 좀 했으면 하고요. 정치인 박영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 나경원 전 의원과 겨룰 뻔했는데 경선에 못 올라오셨죠. 본선에서 못 올라오셨는데 오랫동안 의정 생활을 같이 해서 잘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하고 붙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더 쉬울 것 같은지 또 두 후보를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후보의 장점 그리고 이 두 후보와 비교해서 본인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저는 일장일단이 있고 쉽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구도는 저는 10년 동안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후보이고요. 다른 그 두 후보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이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쟁력은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개혁 입법을 주도하면서 많은 그런 저항에 부딪혔지만 인내하고 꿋꿋하게 그 법들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그 성과가 통계 수치로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든 장관이었고요.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 투자 사상 최고를 4조 3천억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추진을 해서 그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시장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의 뭐 온라인화라든가 소상공인의 무료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 요즘 온라인으로 한창 그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제가 장관 시절에 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통계 수치로서 입증된 성과 그리고 저의 추진력 그리고 서울에 대한 열정과 진심 이러한 것들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라는 게 일일비 할 일도 아니고 뭐 결과를 전적으로 이제 담보하는 어떤 기준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후보를 바라보는 어떤 그 추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초반만 해도 여권 이제 후보들이 좀 뒤처지다가 박 후보 등판 이후에 여야 후보 뭐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좀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접전이거나 오히려 뒤지는 결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시 나는 준비가 돼 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경쟁력이 있는데 LH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당정청의 그런 안일한 대응이 내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좀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매우 힘들다고 했을 때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마한 지 한 일주일 지난 후부터 박영선 효과다라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또 서울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은 부침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LH 사건 때문에 그 분노한 어떤 그런 그 시민들의 감정이 충분히 저는 거기에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과 대통령께 강한 저의 생각을 건의드리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LH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이번에 반드시 절연해야 합니다. 이거 절연하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의 어떤 G7으로 가는 지금 이탈리아와 저희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보다 조금 아주 근소한 차이로 뒤져서 지금 G7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G7으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그래서 저는 위기가 또 우리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혁신적이고 그리고 가장 개혁의 성과가 있었던 후보가 누군가 그것을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와 이제 경기도 간의 뭐 그 도로 문제라든가 또 쓰레기 매립지 이런 문제로 협조할 부분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비문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내세우면서 이제 민주당 쪽의 수뇌부들과 지금 충돌을 빚으면서 그 정책 브랜드화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제 정책 협약식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가 과연 이제 서울시장과 협의원격하는 관계에서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상호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강화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측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기본소득의 개념
두 가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는 소득의 개념이 노동의 대가였는데 이거는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생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어들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생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것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고요. 꼭 하시고 싶으면 저는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훨씬 그 서울시의 운영에 있어서 도움도 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재정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재정 지출은 곧 다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기본 자산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기본 자산은 나중에 다시 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을 위한 출발 자산, 이것이 이제 제가 낸 공약 중에 기본 자산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요. 19세부터 29세 사이에 10년 동안 누구나 한번 그 신청을 하는데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 청년에게 이 기본 자산 5천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이자로 드리는 것이고요. 언제부터 갚느냐?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원금을 갚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 창업하는 청년에게 기본 자산을 드리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기본 자산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청년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면 30세부터 못 갚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대부터 40대까지 10년간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단점이요? 이재명 지사님 굉장히 그 앞서가는 어떤 그런 정책을 구현을 해 주셔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속도감이 너무 빠를 때는 또 단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9일 이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임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길지 않은 당대표 기간이었지만 공과를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 제가 강조하고 있는 돌봄 부분, 이런 어떤 복지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이 돌봄 영역이 앞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또 1인 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아동 학대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서 또 독거노인 또 1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 또 어르신 치매 문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가족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은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는 혹시 없습니까? 과요. 다만 좀 더 단호해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납니다. 미리 질문지를 주시지 않고 다 질문을 하시니까. 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서울시장들이 시장이 되고 나면 이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 박 후보께서도 시장에 당선이 되면 이제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대선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분류는 언론이 하는 것이지 그 저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은 5년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바꿀 것이냐.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때 도시가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경쟁력이 뒤처집니다.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은 이제는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그 꿈은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의 11년 전 내곡동 투기 의혹 문제를 두고 이제 천준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백하게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물타기 의혹이다라면서 이제 직접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 박 후보님이 이 오세훈 후보의 11년 전 내곡동 투기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는 것을 너무 즐겨하는 당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좀 제가 우리 선거 문화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이 11년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천준호 의원께 어저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이 부분이더군요. 그러니까 셀프 보상을 받은 부분. 그러니까 36억이었나요? 37억인가 셀프 보상을 받았는데 현직 시장이 이렇게 셀프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저는 서울 시민에게 양해를 사전에 구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을 스스로 밝혀야 했던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그 서울시장으로서 처신을 잘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설명을 반드시 들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언론인들이니까 그 교통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의원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교통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그 폭설이라든가 또 태풍 같은 이제 기상재해나 또 신속한 교통 정보 이런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방송의 독립성은 지켜야 하는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이름하에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또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방송의 독립성 문제와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제가 방송국에 있었을 때도 늘 지적돼 왔던 것이고요. 이것이 어떠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균형을 찾고 균형감 있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느냐 이것이 언론의 생명이고요. 균형감이 없이 그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아마 시청률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방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요. 교통방송이라는 게 원래 본연의 기능 글자 그대로 교통방송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즘은 다른 일로 자꾸만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되면은 그럼 그 교통방송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뭐 지침이라든지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방송이 종합방송으로 아마 다시 허가를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전문 방송으로 돼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충실하게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질문들 더 이상 없으시면 네, 서울시장 세 번째 지금 도전하시는데 각오를 좀 밝혀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겸해서 나는 이런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충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배움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K방역, K행정력, K주사기라는 이러한 새로운 영역과 이름을 만들었고 또 글로벌 혁신도시 1위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도 샀습니다. 서울은 이제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홍콩에 있었던 뉴욕타임즈 아시아 지사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또 세계적인 금융기관들도 아시아 지사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저력 그리고 이러한 서울의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쟁은 후퇴와 파괴를 남깁니다. 위기가 왔을 때 바람이 불면 풍차를 세워서 바람을 에너지로 만드는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 서울 합니다. 박영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영선 후보와 패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곤란한 질문들도 많았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준 박영선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자리에 도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대신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연단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이기영 가놈클럽 총무가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념패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박 후보님을 모시고 유익한 대화와 품격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4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11일 관훈클럽 총무 이기홍. 감사합니다.